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7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7강 3차 시 위진남북주시대 미술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주시대 불교 미술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국 1차 시하고 2차 시에서는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석굴사원과 감숙성 지역의 초기 5, 16국 시대에서 북위 시대 정도까지 주로 이제 북량 북위 초기 시대 이제 석굴사원들을 이제 보셨고요. 여기서 오늘 제 3차 시 수업에서는 그 중국의 3대 석굴이라고 알려진 도낭석굴, 운강석굴, 용문석굴의 북위 시대의 그 석굴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석굴, 그 중국 3대 석굴 중에 첫 번째이자 그 3대 석굴 중에서 가장 먼저 조용되기 시작한 도낭석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낭석굴은 이제 감숙성 돈황 인근에 있는 석굴로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전경입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그 뒤쪽으로 이렇게 그 명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요. 모래로 된 산이 있고 넘어가면 이제 한없이 펼쳐지는 모래 사막 같은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가 일종의 그 서역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때 이제 관문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지금 보시는 366년 사문 낙준이 처음 이 도낭석굴을 개착했다고 하는데 4세기 중후반 정도에 착공했다고 기록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초기 석굴들은 대부분 5세기 중반 이후라서 4세기의 석굴은 지금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도낭석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세기 중반에 처음 개착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굴들은 5세기 중반 굴들부터 시작을 해서 원대, 명대까지 계속 그 도낭석굴의 석굴 개착 석굴이 계속 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대 석굴에서 명대 석굴 정도까지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청대에는 석굴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있는 석굴들을 갖다가 보수를 해서요. 일부 불상 중에 현재 남아있는 불상 중에 일부는 청대에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낭석굴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북위 시대에서 이제 한 북제주 시대 정도까지 남북조 시대의 석굴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도낭석굴의 전경이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그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각이지게 딱딱 되어 있는 거는 현대에 들어와서 그 도낭석굴 연구원에서 이게 중국 정부에서 복원을 하면서 여기를 갖다가 전부 시멘트를 발라서 현재 같은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게 석굴이 반 정도, 문이 되게 작고 이렇게 반 정도 보이는데요. 아마 밑으로 좀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지표가 지금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굴 같은 것들이 확인되는 예가 있긴 하지만 밑으로 더 발굴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굴은 그 다른 석굴들하고 마찬가지로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강성 지역에서나 감숙성 지역의 석굴들은 보면 다 여기가 사암이라고 하는 그 모래 사자 쓰는 거죠. 이게 사암 재질이라서 돌들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서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여기도 위구르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이슬람의 침공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조금 그 훼손된 것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너져 내린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보존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내부는 전부 다 들어가면 그 소조상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그 우리가 5세기 정도부터 벽화를 알아볼 수 있어서요. 현재 중국에서 남아있는 그림들 중에는 가장 올라가는 그림들이 특히 건축 사방을 장식을 한 이런 벽화들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 중에 하나로서 중요한 작품이고요. 신강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영향과 그다음에 이제 수당대 이후에는 중원 지역에서 들어오는 영향이 도낭에서 만나면서 도낭의 불교 미술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도낭 특유의 미술 양식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제 도낭에서 이 도낭의 석굴도 워낙 오래
계속 그 도낭 지역에서는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선 거의 몰랐는데요. 이것이 이제 잘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그 영국의 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오렐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제 이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장경동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이 장경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16굴 근처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16굴 내부에 들어가는 길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석굴이 하나 이제 문이 막혀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스타인이 오기 좀 전에 이 17굴이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두드려 보니까 문이 열려가지고 여기를 파봤더니 안에 굴이 나왔는데 16굴은 이제 당대 후기 석굴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이슬람들의 침입을 대비를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12, 13세기 정도의 문서를 갖다가 그 써놓은 그 이 뭐라 하지? 문서를 갖다 이렇게 숨겨놓은 비밀방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거기서 이제 보시면 아까 왼쪽에서 지금 설명 안 하고 지나간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 누구냐면 이 장경동이 지금 이게 17굴이라고 돼 있잖아요. 장경동이 지금은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다 들어가 볼 수 있는지 처음 발견됐을 때는 전체가 다 아까 처음 보는 그림처럼 전부 그림이 아니라 문서들이 여기서 잔뜩 들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돈학 문서인데요. 이 장경동에서 나온 문서는 스타인 제일 먼저 이제 들고 영국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인의 뒤를 이어서 온 사람이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그 폴 펠리오라고 하는 프랑스 학자인데 이 폴 펠리오라는 사람이 역시 도낭에 20세기 초반에 와가지고요. 이 장경동에 있는 문서를 상당히 많이 또 들고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도낭 문서에 아주 귀중한 것들은 스타인 컬렉션하고 펠리오 컬렉션으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에 지금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가 있는 것들도 좀 있고 뭐 미국에 가 있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외국으로 다 유출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는 이제 여기를 갖다가 다시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요. 남아있는 유물들을 역시 그 문서가 그대로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다 북경 도서관으로 운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방에서 이 17국이라고 하는 데서만 나온 문서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전 세계에 남아 있고요. 그것들을 연구를 하는 게 일종의 도낭학이라고 해서 국제에서 이제 학회까지 따로 만들어서 그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 도낭 장경동 제17굴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문서는 뭐 한 7, 8세기 정도 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2세기 정도까지 문서가 나오는데 중국어로만 된 게 아니라 뭐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어나 뭐 이제 위구르어나 뭐 이런 걸로 쓰여져 있는 문서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당시 역사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도낭은 이 장경동 때문에 서양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 장경동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벽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석굴도 많이 남아 있어요. 도낭은 지금 한 5, 600개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도낭 그 석굴 쭉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제 부관 석굴군이라고 해서 그 강가 위쪽에 있는 석굴군들은 지금 이제 최근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는 아마 이 석굴을 만들었던 장인들이 살았던 굴들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게 이제 주로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는 북량 시기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북량 시기부터 만들어지면서 이 감숙성 일대에 아주 독특한 불교 미술 양식을 오랫동안 형성해 왔고요. 지금 사실 뭐 전 세계인들한테 가장 주목받는 유적 중에 하나가 이 도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여기 이제 채색 벽화들이라서 계속 색깔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라는 색깔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철문을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낭에 혹시 답사를 가게 되시면 앞에 만들어 놓은 복제품 석굴을 들어가서 좀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석굴은 하루에 뭐 많이 봐봐야 15개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머물면서 돈을 내고 굴마다 다 돈을 내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굴 한 10개 정도를 본다고 쳐도 이틀 동안 있어도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보기가 힘들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사진도 절대로 못 찍고 굴이 작은 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아서 진짜 딱 들어가면 이렇게 뭐 몇 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문 열어주는 대로 이제 볼 수 있어서 답사를 가기에는 뭐 그렇게 아주 적당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경우에 회화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나온 도판으로 보는 게 석굴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또 한번 실물을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판으로 보는 거하고는 뭐 색감이나 질감이나 뭐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니까 한 번쯤은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불교 미술에 관심이 많으면요. 하여튼 장경동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굴은 이제 275굴인데 이것이 이제 현재 남아있는 오세기 중엽의 비교적 이른 석굴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모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275굴은 누구나 다 지금 그 복제품 굴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서 봐야 되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복제 굴들은 저도 최근에는 못 가봐서 잘 모르지만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래요.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고 그래서 훨씬 더 볼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여기는 방영굴의 중앙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교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상 형식이죠. 머리에 관을 썼고 그다음에 장신구를 착용을 하고 있는 보살인데 이 교각의 보살상은 이제 미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 보살을 그 주존으로 이제 안치를 한 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양쪽 옆으로 이 양쪽 옆 벽에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칸을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불전도 하고 그 다음에 본생담을 그렸는데요. 여기 나오는 거는 본생담 중에서 12왕 본생이라고 해서 그 12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몸의 살을 베어내서 독수리에게 주는 독수리에 줘서 새 2마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본생담 12왕 본생도라고 하는 12왕이라는 사람이 자기 살을 떼서 독수리에게 줘서 새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석가의 본생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는데 그것만 그린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개의 본생도 뭐 지난번에 인도에서 봤던 황금사슴 루루자타카라고 하는 황금사슴 본생도 있었잖아요. 그 금록 본생 그런 것도 여기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살타태자 본생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경전에 나오는 그 본생도의 얘기들이 이제 도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부귀양식 그림들인데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285굴인데 역시 북위에서 서위연간 정도의 5, 6세기 정도의 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도낭석굴은 대부분의 경우에 몇 번호로만 얘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연도를 가진 석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위 양식이냐 아니면 당 양식이냐 수 양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불상의 양식과 그 다음에 굴의 구조 이런 거를 봐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위 때 착공이 돼서 서위 연간에 불화가 완성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형이에요. 역시 방형에 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주존 의좌상이 이렇게 감을 파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제 주존이 있고요. 사방에는 이렇게 작은 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감 사이 위로 이제 윗벽에 불화들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 천정을 보시면 이 천정 중앙에 이제 방형을 나누고서는 하늘을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하늘 표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죠. 요게 이제 이렇게 방형의 연꽃을 가운데 넣은 말각조정 형태의 장식을 갖다 그려놓고요. 사방에 이제 괴수문 같은 것들을 배치를 했어요. 4개 사방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뭐 보주라든지 아니면 풍신이라든지 뇌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늘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서수들 같은 것들, 비천과 서수들을 표현을 해서 천상의 세계를 위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 게 특징이고요. 고분벽화에 그려지는 양상하고 거의 같죠. 그 다음에 한쪽 벽에는 전부 이제
여러 명의 불상을 이제 그렸는데 그 반대쪽 벽에 이제 뭐가 그려져 있냐면 500강도 성불도 500명의 강도가 다 같이 성불을 한 이야기. 이건 부처님 생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500명의 강도가 잡혀가지고 이 이제 다 같이 죽게, 그러니까 다 같이 벌 받아 죽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부처님 가가지고서는 설법을 하는 얘기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500강도가 나쁜 짓을 하고 부처님 만나서 교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불하는 장면까지 그 차례대로 이제 그림의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산악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도 보면 산악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 사이사이마다가 이렇게 산을 넣어가지고서는 배경을 해가지고 그 구획을 해서 이야기들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 부처님 앞에 5명의 제자가 보이는데 이 5명이 사실은 500명을 대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부귀시대의 벽화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이야기 그림을 갖다가 연환화 해가지고 연속되는 장면으로 그려가는 이런 그림 기법이 이제 그 회화 기법이 이제 이 도낭에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6세기 정도 그 6세기 정도의 이제 그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강도 성불도 하고요. 다음에 보실 428글의 마하살타태자 본생도가 보통 부귀시대에서 이제 뭐 북제주 시기까지, 그러니까 남북조 시대의 그 벽화 중에는 가장 유명한 벽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428곡인데 역시 북위시대 개척을 해서 북주까지 그려졌습니다. 여기는 그 석굴 양식이 독특하게 중심주 석굴이라는 형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문이 자, 입구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은요. 방 뒤에 그 천정이 그 여기 지금 내가 천정을 나눠놨는데 이 천정을 왜 나눴냐면 옆에서 보면 여기가 천정이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쪽에 중심주라고 하는 이 네모난 그 덩어리가 있어요. 이 중심주라고 하는 거는 그 인도의 짜이티아 같은 데 보면은 가운데 이게 원형의 스투파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북위시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주를 가운데 세우고 이 중심주의 사방에 감시를 파가지고 불상을 안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불상이 중심주 정면에 그 다음에 사방에 돌아가면서 여기도 불상 반대쪽에서 다 불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요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 뒷벽에 보통 뭐가 있냐 하면 열반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천정에는 지금 보면 이 천장이 장식을 그렸죠. 장식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옆벽에는 본생돔하고 그 다음에 부처의 생애얘기 그 다음에 돌아서 나올 때 여기 보면 탑들이 있고요. 나올 때 보면은 이 문 위쪽에 미륵보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열반이 그 다음에 문 입구에 들어갈 때는 안 보이지만 나올 때는 보는 이 미륵상이 이제 열반과 미륵이 이제 있어서 붓다의 열반을 통해서 이제 그 붓다가 이제 완전한 정각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향후 미륵이 올 거라고 하는 불교의 세계관이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돌면서 이제 그 중심탑주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부처의 생애의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북주 시대 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 북주. 여기 이제 보시면 도낭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착공된 시기는 북위 시대인데 북주 때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또는 일부 벽은 또 북위 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북위 때 만들어졌는데 당나라 때 다시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다음에 송나라 때쯤 해가지고 위에다 다시 그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당대 같은 때 보면은 당대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벽화 떨어져서 보면 안에는 북위 시대 그림이 있는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다 검은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검은색으로 원래 그린 게 아니라 이 검은색은 대부분 수은을 섞어서 그린 그 살색 같은 경우 수은이 이제 그 회색이잖아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살색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흰색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다 이 수은을 섞어서 그리는데 이 수은이 공기 중에서 오래 노출하면서 색깔이 검게 변했기 때문에요. 지금 색상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색깔들이 원래부터 검게 칠해져 있었다고 보면 안 돼요. 이 428골의 경우에는 일단 중심주 석곡이라고 하는 이 그 북위 시대 아주 자주 나오는 그
독특한 형식의 그 석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이쪽 그림에 이제 그 본생도가 쫙 그려져 있는데 그 본생도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마하살타테자도입니다. 네, 428굴에 이제 그 한쪽 벽에는 북이시대에 그려진 마하살타테자 본생도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고요. 이 마하살타테자 본생이라고 하는 거는 북이시대에 특히 이제 많이 그려졌던 그 본생도 중에 하나인데 석가모니께서 마하살타 여기 빠졌네요. 마하살타 태자예요. 마하살타 태자. 마하살타 태자로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이 마하살타 태자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같이 형제가 3명이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사냥하러 나갔다가 이제 뭘 보냐 하면 굶주린 호랑이가 있는 걸 보거든요. 이 굶주린 호랑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자기 새끼를 낳아놓고 새끼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 살타태자가 봐요. 마하살타 혹은 살타태자 본생이라고도 해요. 여하튼 이 살타태자가 굶주린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를 보고서는 측은지심을 느껴가지고요.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데 이 호랑이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이 죽은 척하고 누워있어도 잡아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살타태자가 옷을 벗고 거기 절벽에서 호랑이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이 호랑이가 그 흘러나오는 피를 먹고 죽어간 살타태자의 피와 살을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이제 호랑이가 이제 잡아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궁정에 와서 전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석가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그 호랑이가 지금의 누구고 이 마하살타가 자기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법하면서 끝나는데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을 버려서 굶주린 호랑이를 구해주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본생담을 그린 게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유명한 옥충주자에 이 살타태자 본생이 그려져 있어요. 옥충주자에. 그래서 이제 이 옥충주자 하다 보면 이 사신다오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옥충주자에는 사신사오도가 2장면으로 이제 나왔고요. 이렇게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 그 생물을 구한 덕으로 그 선업으로 이제 부처가 부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위시대에 이제 많이 그려진 이런 그림들을 보시는데 여기서 보면 스토리가 지금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잖아요. 3단으로 나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것도 역시 연환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림 방식은 아마 중국의 원래 두루마리 그림 그리던 것들하고 그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색깔들 같은 경우에 색깔로 표현된 요 삼각형들 여기 보시죠. 이런 삼각형들 이거 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을 통해서 구획과 구획을 역시 나누어서 이야기들을 갖다 구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거 이제 북위시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두루마리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북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남북조 시대의 중국 그림에서 대부분 다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산악 표현을 통해서 구획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위 지역에 에서 이제 초기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그림들은 사실 북위 시대나 남조에는 별로 남아 있는 건 없고요. 도낭 지역에서만 이제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예, 감숙성 지역에는 도낭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제 5호 16국 시대에서 이제 북위 시대에 또는 이제 남북조 시대 때 북조에 이제 불교 사원이라든지 석굴 사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북량시대가 이제 5세기 전반 되는데 이 5세기 전반에 이제 중요한 감숙성 지역의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불교 관계 유물 중에 하나가 이 북량석탑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른쪽에 보고 있는 2개가 전부 북량석탑입니다. 요거 그다음에 요거 2개 다 북량석탑인데 구조는 다 밑에가 팔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팔각 위에 원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탑 형태가 올라가는데 상륜이 굉장히 길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탑은 탑인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 뭐가 새겨져 있냐면 요 부분에 발원자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경전이, 주로 불교 경전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를 모시는 게 아니라 경탑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법사기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 경전을 새겨놓은 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언제나 그 복발부에 감시를 갖다가 8개를 만들어서 그 과거 칠불하고 미륵을 포함해서 8개의 그 불상을 갖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는 크기가 작은 거는 한 30cm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큰 거는 1m 정도까지의 크기가 되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감숙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차 지역까지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과 감숙 일대에서 약 20여 개 정도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시기는 대부분 다 북양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감숙성, 여기까지가 이제 감성 지역의 그 초기 불교 미술하고 관련된 유물과 유적들을 이제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운강석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후반 탁발, 4세기 후반 그 탁발 선비가 이제 건국한 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탁발 선비가 이제 만든 되고요. 처음부터 불교를 믿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아요. 이제 평성이라고 하는, 평성이 이제 현재 대동시가, 산서성 대동시가 되는데, 이 평성이 그 두 번째 수도가 되는데 5세기 때 수도예요. 산서성 대동시가 되고요. 그 수도가 있었던 평성경 옆에 이제 대동시 인근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서 이 운강석굴이 이제 개착이 됐는데요. 북이는 처음에는 불교를 믿다가 이제 이 태무제라고 하는 황제 때 그 북이를 폐부를 해요. 북이 이제 이게 중국에서 첫 번째 폐불이 되는데요. 불교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금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승려들을 다 환속을 시키고 그 절을 불태우고 이제 그러는 일들을 하는데, 이 폐부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태무제가 이 당시에 태평진군이라고 하는 그 연호를 쓰면서 그 도교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교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폐부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태무제의 긴 재위 연간 중에서도 이제 특히 후반기에 해당하는 446년부터 453년 또는 452년까지가 이제 첫 번째 폐불기, 북이 시대의 폐불기가 되고요. 북이 시대에는 요때 태무제 연간에만 폐부를 했는데, 이 태무제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전쟁을 많이 해서 양주를 점령을 하기도 했고요. 도낭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는 439년에, 양주가 이제 그 북량이 수도가 되는데, 북량의 수도가 439년에 멸망하고요. 도낭은 442년에 이제 그 도낭 사주라고 불리던 도낭을 역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북량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평성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평성으로 이 북량의 그 사람들이, 승려를 포함해서 승려, 귀족, 뭐 그 노비, 장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5세기 중반 정도부터 이 북량 사람들이 평성에 와서 살게 되는데요. 강제 이주를 하니까 이 평성에 와 있던 여러 명의 그 승려들 중에서 다묘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그 태무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문성제 연간에 이제 굉장히 존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문성제는 즉위하고 453년에 바로 그 폐부를 갖다가 폐지를 하고 다시 불교를 믿겠다 해서 복불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복불하고 제일 먼저 불러진 사람이 이 다묘라고 하는 승려인데요. 이 다묘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의 승통이라고 하는 제일 높은 직책을 이제 맡기 시작을 하면서 다묘가 권유를 해서 문성제가 그 문성제를 포함해서 자기 위에 앞에 5제, 5명의 황제를 위해서 그 석굴을 짓기로 이제 하고요. 460년에 건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약 한 465년 정도까지 5년간 5개의 굴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현재 운강석굴의 16굴부터 20굴까지가 되는 5개의 굴이고요. 대불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황제를 위해서, 황제는 곧 그 부처다. 황제 즉
불이라고 하는 사상과 함께 황제를 상징하는 5개의 그 석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운강석굴의 전경을 보시고 있고요. 운강석굴은 현재 53개의 석굴이 남아 있습니다. 53개의 석굴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5세기에 이 5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이제 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가장 먼저 개착된 게 지금 번호로는 16에서 29에 해당한 다묘 5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명 오굴은 사실 그 5국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5명의 황제, 그 문성제 이전의 5명의 황제는 도무제, 명원제, 경목제, 태무제, 문성제 이렇게 5명인데 어느 부처가 어느 굴이 어느 상을 어느 그 임금을 어느 황제를 갖다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왼쪽 거는 18굴이고요. 제일 유명한 이 굴이 이제 20굴이 됩니다. 20굴만 좌상이고요. 나머진 다 그 입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얼굴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그 이국적으로 얼굴이 좀 퉁퉁하고 되게 이국적으로 많이 생겼는데 역시 이 불상의 양식들은 기본적으로 북양 양식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견 편단을 했는데 이쪽에만 어깨를 살짝 걸쳐가지고 나신으로 드러내지 않고 한쪽 어깨를 그 살짝 덮은 변형 우견 편단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광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서요. 인도 양식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인도하고도 좀 다르죠.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좀 많이 다르고 중앙아시아 불상들하고 더 많이 가까워서 지금 이 다묘도 북량에서 건너온 사람이고 아마 이 당시에 북량에서 워낙 많은 이주민이 왔기 때문에 이 다묘 오구를 제작을 할 때 참여했던 장인들은 대부분 다 북량 계통의 장인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북량 지역의 석굴 양식들이나 불상 양식들이 그 운강 초기 양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다묘 오구를 제작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 석굴들 465년 이후의 석굴들은 크가 2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보시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중심주 굴입니다. 이 중심주 굴들은 방형으로 생겨가지고 가운데에 이제 기둥이 있는데요. 이 중심주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운강 석굴의 중심주 석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중심주가 탑 모양으로 다층탑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하나의 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의 굴이 같이 만들어져서 쌍굴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심주 양식이면서 이제 쌍굴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탑 모양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시는 굴들처럼 뭐 9굴, 10굴, 그 다음에 뭐 7굴, 8굴 이런 데에는 중심주의 불상이 이제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화려하고 이국적으로 만들어지는 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신 그 석굴의 여기가 아까 보셨던 그 탑 있는 데잖아요. 그 사방 벽에는 지금 보는 감시를 만들고 역시 탑하고 불상들을 갖다가 잔뜩 새겨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암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워낙 훼손이 많이 돼서 밑에 부분은 대부분 상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석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465년부터 시작해 494년 그 부기가 이제 낙양으로 이주할 때까지 만들어지는 이 쌍굴들은 중심주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 쌍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고 있는 9굴하고 10굴이 이제 제일 유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독특한 구조도 이제 특징적인데 이 9굴과 10굴의 경우에는 그 황제와 황후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쌍굴 만드는 게 보통은 황제와 황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쌍굴들은 보통 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실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앞에 보면은 뚫려갖고 전실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굴이고요. 이게 하나의 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뒤로 들어가면은 요 안에가 그 후실이 되는데, 요 부분에 보면은 입구에, 이 입구 부분에 각각 그 굉장히 이국적이고 서역적인 그 도상들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 두 굴은 아마 그 풍태우라고 알려진, 또는 문명태우 풍씨라고 알려진 그 당시 태후가 발원을 해서 자기 아들 황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하고를 상징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정확한 연대나 기년이 그렇게 뭐 많이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하고요.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화려한 색채를 남겨놓고 조각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워낙 많은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그 여기 장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서역식의 그 육각형이라든지 인동 당초문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팔매트 문양이라든지 그다음 뭐 박산로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팔매트 문양들 인동 당초문 뭐 이런 장식 문양들이 서역계 문양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인도 쪽에서 보이는 다면다비 상들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고 있고 수미산 용이 감싼 수미산 같은 형태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이국적인 아주 서역풍이 강한 그 양식을 보여주면서 장식적인 양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면다비 상들은요, 그 힌두교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 비슈누와 시바를 표현한 것입니다. 네, 운광석굴에는 그 힌두교의 신인 비슈누와 시바가 불교의 호법신으로 바뀌어서 표현된 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운광석굴 제8굴의 입구에 들어가는 양쪽에 수호신처럼 나오는 그 두 상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상이 소를 타고 있죠. 여기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를 타고 있는 사람이 시바가 되겠고요. 밑에 보면은 새를 타고 있습니다. 공작 비슷한 새를 타고 있는데 이거는 가루다, 금시조라고 하는 가루다를 타고 있는 그 비슈누가 되는데요. 원래 힌두교에서는 이제 비슈누와 시바는 이제 삼지창을 들고 뭐 소를 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삼지창은 오히려 시바가 든 게 아니라 시바 밑에 있는 수문장신, 이 수문장신이 이제 금강역사 같은 신인데 여기도 보면 수문장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문장신하고 천신하고 같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경계를 이렇게 그 이게 중심주가 있는 그 주굴로 들어가는 주석굴로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을 호위하고 있으면서 그려지는데요. 여기 쉬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면, 얼굴은 하나, 둘, 세 개에서 3면에 팔이 8개 있는 3면 8비로 이제 그려지고요. 여기는 머리가 5개, 5면 그 다음에 이제 팔은 6개 있는 오면 6비의 상으로 이제 비슈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많이 읽힌 그 구마라집이 번역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경전에는 그 쉬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대지도론이라는 경전에 쉬바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헤수라라고 나와요. 마헤수라천은 그 대제자천이라고도 하는데 이 마헤수라천 하늘의 천신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죠. 삼면팔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대지도론에 나오는 도상을 이제 표현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그 비슈누 같은 비뉴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비뉴천의 경우에는 원래 그 팔의 숫자가 좀 맞지 않아서 대지도론하고 이 무엇을 표현한 거냐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인도에서 유행을 하던 그 힌두교 신들이 이제 불교의 호법신으로 바뀌어서 이제 숭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거에 이게 그 전체적인 그 아까 구글 19의 입구 뭐 이런 것들의 전경인데요. 굉장히 조각이 화려하고 아주 서역계의 그 조각 양식들이 장식적이고 화려하게 되어 있으면서 전부 다 채색을 해 놓은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하늘 표현이 이게 연꽃과 천인들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들을 표현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부 다 채색을 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면 중심주가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불상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불상은 그 앞에 보이던 불상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면은 옷고름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옷고름이 표현이 되어 있고, 얼굴이 조금씩 갸름해지기 시작하는 특징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옷고름이 달린 옷은 선비족들, 북위가 원래 탁발선비라 그랬죠. 탁발선비의 호복이 아니라 예, 중국식의 한복, 한나라 한자 써서 한복으로 바뀐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아까 운강 20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그 서역 양식으로 만들어진 중앙아시아 양식으로 만들어진 불상을 보고 있는데, 이 불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다른 양식을 보여주잖아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북위가 471년부터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쓰면서 예, 선비어를 이제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복 나라에서 일하는 관리들의 옷을 그 중국식 복장으로 바꾸고요. 486년에. 그 다음에 이제 494년에는 심지어 낙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 해에 민간인들의 호복도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 금지를 시켰다고 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게 그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바뀌었고요. 민간인들은 계속 호복을 착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471년 정도에 이제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요 불상은 운강의 이제 그 다묘 5굴 중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16굴입니다. 16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는데, 이 16굴에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신이라고 해서요, 옷고름이 있는데, 이 옷고름. 신이라고 하는 옷고름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옷고름이 나오는 거는 중국식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루마기식의 이런 그 복장을 한 처음 불상이 지금 16굴에서 보여서, 16굴의 개착은 그 465년에 만들어졌다고 완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완성된 것이 한화정책 이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초기에 460년에 만들어졌던 불상하고요. 한 10몇 년 사이에 불상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얼굴도 보면 이렇게 둥글넓적한 데에서 좀 갸름한 양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북위 전기의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 둥글넓적하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북위 후기로 가면은 가늘고 얼굴도 가늘어지고 몸매도 가늘어지면서 중국식 옷을 입는데요. 중국식 이 옷을 이 옷은 이제 보통 두루마기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보통 포위박대식이다, 뭐 이런 수골청상의 포위박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그 중국화된 복식을 한 불상들이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이 한화 정책이 시작된 47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북위 후기 양식들, 6세기 북위의 불상들은 다 한화된 불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417년에 만들어진 북위 초기의 상인데요. 이거는 서안에서 이제 출토가 됐고요. 교각 좌상을 한 불상을 만들어 놨고, 굉장히 화려한 광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뒷면에 뭐가 있냐 하면 붓다의 일생이 그려져 있어서요. 여기 보면은 코끼리의 모습으로 그 전각으로 여기 원안에 코끼리가 들었고, 집으로 내려와서 마야 부인의 태몽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는 나무를 잡고 있는 여자가 있어서 탄생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의 그 일대기를 이제 뒷면에다 이제 그려놓고 있어서요. 이제 석가의 이야기를 그려서 불교를 표현한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교각상의 자세로 볼 때 이것은 혹시 미륵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밑에 황흥 5년이라고 하는 연대는 이 기념명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무슨 불상을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여기가 파손이 되면서 명문이 보이지 않아서 불상의 존명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북위 초기에 5세기 전반에 이제 상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둥글넓적한 상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북위 후기가 되면 이렇게 가느다란 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두 점은 왼쪽에 있는 것은 489년에 태화 13년에 만들어진 불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518년에 만들어진 불상입니다. 둘 다 기념명을 갖고 있고 금동상인데 금동상 명문이 남아있죠. 금동상인데 6세기에 만들어진 이 북위 후기 양식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조형성을 보여줍니다. 상의 도상은 둘 다 똑같이 석가다보 이불병자상이에요. 석가열애와 다보열애의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상이라는 뜻이고요. 법화경, 이 묘법 연화경이라고 하는 그 줄여서 말하면 법화경이 돼요. 이 묘법 연화경 같은 경전이에요. 묘법 연화경이라는 경전에 견보타품이라고 하는데 다보불이 나와서 석가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설법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화경의 내용을 도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석가다보 이불병자상은 이제 이 북위 시대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 그 도상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에 있는 상은 태화연간에 489년에 만들어지면서 아직 평성기에 해당하는 5세기 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화 정책을 쓰긴 했지만 아직 그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평성기에 만들어진 상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둥글넓적하고 그 다음에 우견편단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간다라 시익에 통견을 한 이런 상들이 만들어지는데 비해서 그 6세기가 돼서 이제 완전히 그 낙양으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이 훨씬 갸름해지고요. 그 다음에 옷이 아니라 신체가 삼각형의 형태, 아주 긴 삼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 옷고름이 이제 표현이 되고요. 옷주름이 여기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게 무슨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이제 좌우로 뻗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북위 후기 양식의 아주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일본의 내즈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프랑스 김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위 시대에 유행한 그 묘법연화경의 견보타품에 나오는 이불병자상 도상을 이제 같은 도상이지만 시기적 차이를 만들어서 시대의 양식이 달라진 거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제 이런 상들, 특히 북위 후기 상들에 이렇게 갸름하고 날씬하고 이렇게 약간 삐죽삐죽한 옷주름이 나오는 이런 형태들을 보통 표현할 때 수골청상식이다, 포위박대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수골청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갸름하고 이렇게 청빈해 보인다고 하는 뜻이고요. 포위박대라고 하는 거는 이 그 포라고 하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둘렀다라고 해서 포위박대라고 하는 건 중국식 복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중국식 복장을 했다는 단어의 표현으로 이런 단어들을 쓰니까 책을 읽을 때 이런 게 나오면 아 이거 북위 후기 양식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세기 후반에 이제 한화 정책을 4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펼치기 시작을 했던 효문제는 493년에 낙양으로 그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효문제가 낙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효문제가 낙양 근처에서 만들기 시작한 새로운 석굴이 용문석굴인데요. 이 용문석굴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수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게 이수라고 하는 강인데 이 강 이름이 이수예요. 이 이수의 양쪽 그 서안과 동안 모두 다 석굴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 전체에 지금 이 구멍 하나하나가 다 석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석굴 양쪽에 남아 있는 석굴 다 하면은 약 1,300개 정도의 석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호는 정확하지 않아요. 1,300여 개의 석굴이 남아있고 석굴에 새겨진 불상은 약 10만 점 이상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가장 그 유명한 석굴 중에 하나가 이 용문석굴인데요. 용문석굴의 경우에는 일단 황실에서 맨 처음에 발원을 해서 만들었고요. 맨 처음 발원해서 만든 데가 이제 그 빈양동이라고 하는 석굴을 이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빈양동. 다음에 보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북위부터 시작을 해서 수당대까지 이제 계속 만들어서요. 주로 당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위 때하고 두 시기에 만들어지고요. 그 중간에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시는 그 북위 시대, 북위 후기에 제일 대표적인 용문석굴의 그 굴은 여기 앞쪽에 이제 있는 빈양동이라고 하는 석굴을 좀 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빈양동의 전경인데 빈양동은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요. 3개의 석굴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가 빈양중동, 그다음에 이제 빈양남동, 빈양북동 이렇게 있어서 3개가 있는데 요 가운데 석굴이 이제 제일 먼저 완공이 됐고요. 이것만 이제 부기 때 완공이 되고 나머지 2개는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굴을 파기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완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부기 때는. 이 빈양 중동의 경우에는 선무제라고 하는 효문제가 천도를 하고 그다음에 효문제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선무제 그 아들 선무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여기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석굴을 만들기 시작을 해서 3개를 팔려고 했는데 2개는 못 파고 중동만 완성을 시켰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역시 운강에서 보이던 것처럼 이렇게 수문장들이 있고요. 여기 들어갈 때 보면 지금은 문 옆에 다 이제 사라졌지만 이렇게 팔이 여러 개인 천신상 같은 것도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빈양 중동 같은 경우에는요, 500년부터 시작해서 524년까지 약 20여 년간 개척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석회암이기 때문에 운강 지역에서 있었던 사암 재질하고는 좀 다르고요. 돌질이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양식도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선무제가 발원한 빈양 중동의 내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좌상이 있고요. 발이 이렇게 있는데 치마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대절을 덮었죠. 이런 걸 상현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상현좌 양식이 이제 부기 후기에 많이 나오고요. 치마 상자를 쓰는 거예요. 예, 치마가 이렇게 들려지는 것처럼 대절을 덮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나오던 사자 2마리 깨지긴 했지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무회인하고 여원인 통인을 했고요. 가운데에는 뭐를 했냐면 옷고름이 있는 포위박대식의 옷을 입었습니다. 통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식적인 광배가 있는데 이 광배가 위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화연문에 불꽃 문양의 이렇게 생긴 뾰족한 광배가 되는데 이 광배가 올라가는 이 끝에 뭐가 닿여 있냐면 연꽃이 이제 닿여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불좌상을 중심으로 해서 2명의 보살과 그다음에 2명의 나한, 그다음에 2마리의 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양쪽 벽에 역시 다른 삼존상, 불삼존상이 하나씩 더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주존의 광배 끝이 닿아 있는 천장 꼭대기에는 연꽃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연꽃을 중심으로 해서 비천과 꽃들이 여기 보면 비천, 날아가는 비천들 보이세요? 잘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여기 비천이 돌아가면서 이 하늘을 갖다 장식하고 있어서 도낭에서 보이던 것들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천정부에는 천상 양식을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사용해서 채색을 했었던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빈양 중동의 도면인데요. 여기 사자 2마리 아까 보셨던 그 다음에 여기가 본존이 되겠고요. 좌상으로 만들어진 그 옆에 보살이 1명, 그 다음에 이제 나한이 2명 있다 그랬죠. 그래서 5존 구성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존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존이 따로 더 있는 구조를 하고 있어서 붙다 크게 3명이 이제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의 양쪽 요 벽에는 공양인을 그려서요. 이 공양인을 부조로 표현을 해놨는데 아쉽게도 빈양 중동의 공양인상은 모두 다 외국으로 반출이 돼서 미국과 일본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황제와 시종들을 그다음에 한쪽에는 황후와 시녀들을 이제 그려놨는데요. 네, 제호 예불도라고 알려진 이거를 보면 여기 이제 우산 같은 산계 부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부채와 우산으로 장식돼서 황제가 이제 가운데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남자가 따르고 있는
제후예불도, 황제예불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황후예불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후가 나오고 있어요. 제일 큰 사람이 황후가 되죠. 그래서 황후예불도하고 황제예불도가 양쪽에 이제 있었는데 조각들은 전부 다 외국으로 유출이 돼 있고 북위 시대에 이제 그 공양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빈양 중동은 이제 그 북위 시대 초기, 북위 시대 후기, 낙양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석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낙양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북위 후기이지만 그 용문 석굴 초기에 제일 중요한 그 석굴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왼쪽에 보시고 있는 고양동 석굴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양동 석굴도 기본적으로는 사자 두 마리가 있고 사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 다 떨어져 나가서 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불좌상이 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요런 거 하나하나가 요렇게 생긴 비석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여러 개의 명문들이 남아 있어서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불병자상을 감 하나 이불병자상을 표현을 해놨는데 글씨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북위 시대의 서예를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북위의 역사나 아니면은 이 용문석굴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도 이 고양동의 이 석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명문들이요. 네, 고양동에 남아있는 그 벽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그 석각이 남아있고, 지금 보듯이 사자 두 마리의 교각을 한 보살상, 역시 미륵을 표현을 했는데, 미륵 신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미륵이 상당히 여러 개의 조성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정 윗부분은 천불이라고 해서 수많은 불상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북위시대 후기에 많이 나온 특색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이제 그 용문석굴에서 고양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양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보셨지만 북위시대 석굴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문 가서 한번 보실만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언젠가 한번 꼭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북위 시대에는 지금 보신 뭐 석굴과 석상들 이외에 금동상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금동상들은 사이즈가 큰 것은 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메트로폴리탄에 남아있는데 30cm가 좀 넘어요. 상당히 크고요. 보다시피 이제 주존이 있고 주존 앞에 향로,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보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역사상까지 해서 석굴에서 보이는 이렇게 왜 그 5존의 구조나 아니면 7존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금동물로 만들 때도 이제 그 같이 적용이 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주형 광배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광배, 이 주자는 배주자를 써요. 이 배주자를 써서 왜 배를 위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배 앞모양 같이 생겼다고 주형 광배라고 부르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불꽃 문양에 화연 문양에 있는 그 화연 문양이 있고, 그 다음에 갸름하고 얼굴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가 약간 삼각형으로 나오면서 여기 옷주름 있고, 그 다음에 이 옷주름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양쪽으로 지느러미처럼 이제 그 옷주름이 펼쳐나가는, 삐죽삐죽 펼쳐나가는 요렇게 생긴 옷주름이 나오는 거죠. 요런 형태의 본존상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육기가 상당히 높고 얼굴이 길잖아요. 요런 상들이 이제 주로 정광연간에 많이 만들어져서 524년인데요. 이게 정광양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요 상은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인데요. 역시 주형광배 형태의, 그 다음에 얼굴이 갸름하고 길고, 그 다음에 육개가 높으면서 옷이 옆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옷주름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안에 승기지라고 해서 옷을 하나 더 입은 게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좌우로 펼쳐진 이런 옷주름 양식들은 북위 후기 양식을 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요. 6세기 전반에 동아시아에 이제 이 북위 후기 양식이 널리 퍼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가 7년명이라든지 이제 고구려나 백제 초기 불상들이 이 정광 양식의 영향들을 많이 받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북위의 낙양 시대, 그러니까 북위가 이제 낙양이 세 번째 수도가 되는데 이 북위 후기에 해당하는 이 낙양기의 북위의 불교 미술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상이 양식뿐만 아니라 뭐 건축이라든지 뭐 조각이라든지 소조상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나라에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이시대 미술을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한국 한반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낙양에 있는 영영사지에 9층 목탑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목탑지의 전경인데요. 여기는 기록에 의해서 북위의 황실에서 발원을 했고, 특히 그 당시에 영태후 호씨 또는 호태후, 영태후 뭐 문명태후 풍씨처럼 영태후 호씨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호자 붙여가지고 호태우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호태우하고 영태우 호씨하고. 이 영태우가 발원을 해서 이거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영영사는 원래 북위 평성에서부터 대동에도 영영사가 있었다고 알려지는데, 북위 평성에 있었던 영영사에는 7층 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영사지가 어딘지 잘 몰라요. 평성은. 근데 낙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역시 영영사 데리고 내려와서 9층 목탑을 516년에 이제 완공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영영사에 보면 508년 정도에 뭐 서역에서 온 보리유지라든지 뭐 이런 스님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역경사업, 그 경전을 번역하는 사업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요. 90년대에 발굴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여기 유적이 이제 뭐 답사를 가려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기록에는 400척에서 490척 정도의 높이의 거대한 목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그 유적의 규모를 발굴해 본 결과 1층의 한변 길이가 약 100m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한 3층 정도까지가 이제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쉽게도 이거는 516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534년에 바로 불이 타요. 왜냐하면 534년에 동위와 서위가 갈라져 나가면서 그 내란 비슷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타가지고 사실 오래 서 있었던 탑은 아닙니다. 발굴 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이게 여기 보면 불전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이제 탑지, 아까 보셨던 데 탑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회랑이 있어서 1탑 1금당 형식을 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영영사지 복원을 해놓으면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영영사 9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황룡사 9층 목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백제 익산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도 9층 목탑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영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비기, 그 백제의 사비기의 그 사원에서 나오는 전독이라든지 와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조상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영영사에서 나온 거랑 비슷해서 이제 백제 사비기의 그 정림사 같은데 원래 목탑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게 다 이 영영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이제 영영사지에서 출토가 된 각종 와당입니다. 특히 이렇게 생긴 북이 후기 와당 양식들은 연꽃의 형태라든지 뭐 연주 돌린 거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백제에서 나오는 그 와당들하고도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가 영영사지에서 출토된 각종 소조상들입니다. 이 소조상은 아마 그 목탑지 내부를 장엄을 했었던 흔적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완전히 이제 부서진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좀 큰 상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작은 소조상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긴 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긴 상하고 비슷한 것들이 정림사지, 부여의 정림사지나 뭐 구아리사지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 백제의 그 사비기 부여 지역의 이제 불교 미술과 목탑지 연구를 할 때 그 요 정림사지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낙양 영영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황룡사지 같은 경우에 경주의 신라의 황룡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조상이 발견된 예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소조상의 양식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생생한 얼굴 표현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세 이런 것들이 뛰어난 편이고요. 당시에 이제 고분에서 출토되는 도용들의 형태들하고 상당히 유사해 가지고요. 북이 후기에 그 미술 양식이 상당히 뛰어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7
일곱 번째 강의는 여기 그 북이시대의 불교미술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남조와 그 다음에 동이서이 북제 북주 시기의 그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제 8강에서 다른 고분미술들 하기 전에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